나는 흥국이야.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용촌이라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조용하고 낡은 어촌 마을이지. 서울 같은 데서는 차로 오려면 5시간도 넘게 걸리고 버스는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녀. 그래서인지 항상 고요하고 바람에 실린 파도 소리가 마치 일상의 배경음처럼 딸려 있었어. 1989년생이니까 지금 내 나이 36이네. 근데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여름의 열기 속에 멈춰 있는 것 같아. 5살 되던 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 전염병이었어. 요즘처럼 백신이나 약이 잘 갖춰진 시대도 아니었고 우리 마을은 그런 게 들어오기엔 너무 멀고 작았지. 이웃들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 애가 참 조용하구먼. 그게 내 장례식 날 사람들이 내게 해준 유일한 말이었어. 부모님이 떠난 이후 내 일상은 바뀌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물 주고 바다에 나가 조개를 캐고 작살로 고기 찔러가며 끼니를 때우는 삶. 놀이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어. 친구라고 해봐야 동네 개 2마리, 그리고 10살 많은 상철이 형은 어부였고 사람 좋고 웃음도 많았지. 형은 나한테 낚시하는 법도 알려주고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가르쳐줬어. 한 번은 겨울에 내가 감기 걸려서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는데 형이 자기 집에서 몰래 약 가져다주고 따뜻한 수건까지 덮어줬던 기억이 나. 어렸을 땐 그런 게 사랑인 줄 몰랐어. 그냥 형은 형이니까. 근데 나이 들고 나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날 사람 대하듯 대해준 존재였던 것 같아. 중학교도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읍내까지 걸어 다녔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넘게 걸어가야 했지. 도시 애들은 교복 입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다니는데 나는 찬밥에 김 싸들고 다녔어. 비 오는 날엔 운동화 젖고 겨울엔 귀가 얼얼했지.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였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로움에 예민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난 늘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했어. 근데 그런 감정은 겉으로 잘 티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고 살았어. 그런 날들이 몇 년이고 반복되니까 나중엔 진짜 내가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밤이 되면 달라졌어. 밤에는 바다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 지금 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물음이 매일 밤 내 머릿속에 맴돌았어. 답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살아내는 거. 내가 진짜 무서웠던 건 가난이 아니었어. 진짜 무서운 건 누군가와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추억도 남기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였어. 그렇게 나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았어. 내 삶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찾아와 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 하나만 붙잡고. 그날도 여느 날처럼 늦은 오후였어. 밭일 마치고 땀 범벅된 몸으로 집 앞 텃밭 옆에 쭈그려 앉았지. 해가 슬슬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바람도 좀 시원해져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흙바닥에 아무 의미 없이 낙서처럼 그림을 그렸어. 그냥 시간이나 죽이자 싶어서. 어라, 이거 은근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였어. 귀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어. 진짜로 예뻐.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 내가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누구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 사람 그림자도 없고 바람도 없었는데 순간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 들리는 거구나 싶었지. 그래서 다시 앉아서 낙서를 계속하려는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 꿈 아니야. 저기 돌무더기 쪽 한번 봐봐. 정신이 번쩍 들더라. 돌무더기라니, 거긴 평소에 내가 잘 가지도 않는 곳인데. 그래도 뭔가에 홀린 듯이 고개를 돌렸어. 그 순간 거기 진짜 이상한 게 있었어. 작은 하얀 토끼 한 마리가 돌 위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그냥 토끼가 아니었어. 그 눈빛이 말이 안 됐어. 사람 눈 같다고 해야 하나? 빛이 있더라. 게다가 그 녀석이 입을 열었어. 드디어 내가 봤구나. 안녕, 흥국. 진짜 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어. 뭐야, 진짜 말하는 거야? 그래, 말해. 나 원래는 하늘 위에 있던 영혼이었어. 그런데 실수를 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거지. 벌이야. 여기서 착한 사람들을 도와야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지금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믿든 말든 내 자유야. 근데 어차피 너 지금 외롭잖아. 아무도 없고 뭔가 바뀌길 바라고 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좀 끌렸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토끼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느낌이었어. 난 그저 그 자리에서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 그러더니 토끼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내 앞에 밀어놨어. 이건 한 번만 쓸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소원을 하나 빌어. 그 상자에선 은은한 향이 났어. 꼭 머리를 적절해서 맡던 향 냄새 같았어. 나무결도 고와서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구했나 싶더라. 이거 그냥 주는 거야? 응. 하지만 약속해. 아무 때나 쓰지 말고 진짜로 간절한 순간에만 열어. 그렇게 말하곤 토끼는 휙 돌아서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어.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 상자만 들고 한참을 있었지.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나를 조금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 내가 자꾸 혼잣말을 한다고. 근데 나도 알겠더라. 진짜 이상한 건 내가 아니라 그날 이후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 내 마음도, 주변 공기도,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거야. 그 상자를 받은 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 이거 뭐야? 진짜 토끼한테 속은 건가? 싶기도 했지. 근데 하루는 밭을 갈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어. 진짜 소원이라면 튼튼한 소 한 마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밭 가는 것도 이젠 지치거든. 그 말을 한 다음 날 아침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 새벽녘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는데 진짜였어. 덩치 큰 황소 한 마리가 우리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어. 눈이 너무 맑고 털은 윤기나고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 무이, 넌 무이라고 부를게. 그날 이후 무이랑 나는 거의 붙어 다녔어. 밭 갈 땐 내가 앞에서 끌고 무이는 묵묵히 따라왔어. 점심시간엔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아 밥 먹고 가끔은 바다까지 같이 걸어갔지. 나는 무이한테 내 얘기를 다 했어. 어릴 때 부모님 잃은 얘기, 상철이 형한테 빚진 고마움, 그리고 말하는 토끼 얘기까지. 물론 무이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상하게 다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어떤 날은 내가 괜히 화가 나서 소리치기도 했거든. 왜 아무 말도 안 해? 대답이라도 좀 해봐. 그때 무이는 그냥 나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코로 내 팔을 툭 치더라. 그 순간 마음이 풀렸어. 아, 얘는 말보다 더 깊이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지. 그날도 평소처럼 무이랑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먼지가 자욱하게 일더니 말 타고 오는 군졸들이 보였어. 맨 앞에 타고 있던 사람은 소문으로만 듣던 군수였어. 얼굴이 싸납고 눈빛이 탐욕스러웠지. 그가 내 무이를 보더니 말을 멈췄어. 이놈이 웬 놈이야? 이 촌놈이 소까지 끌고 밭을 갈고 있어? 나는 허겁지겁 모자 벗고 허리 굽혔지. 군수님, 저희 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친구? 하하, 미친놈이 말을 하네. 친구는 무슨 네가 작년에 밀린 세금이 얼만지 아냐? 그건 제가. 세금 대신 소 가져가면 되겠네. 자, 끌고 가라. 안 됩니다. 제발요. 무이만은. 그건 진짜 아니에요. 제발요. 내가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군졸들이 날 밀쳐버렸고 난 맨 땅에 고꾸라졌어. 무이는 끌려가면서도 몇 번이나 날 돌아봤어. 그 눈빛 아직도 잊지 못해. 며칠 뒤 동네 아주머니가 내게 와서 말했어. 흥국아, 미안한데 너 그 소 말이야. 관가 잔치에 잡혀 나갔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잡아서 고기했대. 거기서 본 사람이 그러더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그날 저녁 군에서 보낸 사람 하나가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 왔지. 말 없이 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갔어. 열어보니 무이의 뼈였어. 다 말라붙은 하얀 뼈 몇 개가 덜렁 들어 있었지. 나는 그 뼈를 안고 울었어. 아무도 없는 마당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어. 처음이었어. 그렇게 어른이 된 후로 누군가를 위해 무너질 정도로 울었던 건. 무이가 죽은 후 나는 한동안 밥도 못 먹고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 잠을 자려고 누우면 무이와 마지막으로 눈 마주친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어.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들 했지만 내겐 그냥 짐승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기가 싫었어. 나는 무희의 뼈를 곱게 정리해서 우리 둘이 자주 앉아 쉬던 감나무 뒤편 언덕에 조그만 구덩이를 파고 묻었어.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차갑더라. 촛불 하나 켜고 향 피워놓고 중얼거렸지. 무희야,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사람으로 태어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어. 뼈를 묻은 자리에 조그마한 새싹 하나가 나더니 며칠 사이에 폭풍처럼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농사짓는 내가 봐도 이건 좀 이상했어. 이 시기에 이 속도로 자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나는 그 나무를 무희나무라고 불러서 매일 물 주고 벌레 떼면 손으로 다 떼주고 거름도 직접 만들었어. 아무도 그 나무 근처엔 못 가게 했지. 그냥 식물이 아니라 진짜 무희의 일부 같았거든. 어느 날 달이 유난히 밝았던 밤이야. 혼자 나무 아래 앉아서 조용히 숨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무 끝에서 희고 부드러운 빛이 퍼지더니 사람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하더라.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그 빛 속에서 한 여인이 내려왔어. 긴 머리에 하얀 옷, 얼굴은 이상하게 익숙하면서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떨떨하게 물었지. 당신 누구세요? 그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 나야. 무희.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전한 사랑. 그 모든 것이 나를 깨우고 이 모습으로 돌아오게 했어. 진짜 무희. 그래. 나는 더 이상 내 옆에서 일만 하는 짐승이 아니라 내 곁에 함께 숨 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또 물었지. 왜 지금에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 너의 마음이 준비됐을 때 나도 돌아올 수 있었어. 이번에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너의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있을게.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감정들이 쏟아졌어. 혼란, 기쁨, 두려움 다 섞여 있었지. 근데 너 정말 사람인 거야? 꿈 아니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 만약 이게 꿈이라면 너와 함께라면 깨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머물러서 새벽이면 같이 이슬 맞으며 밭을 둘러보고 해질 무렵이면 둘이서 바다를 바라보며 소박한 저녁을 나눴지.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었어. 아니, 흥국이 너 결혼했냐? 저분 누구셔? 그러면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 내 아내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 그녀와 함께한 나날은 정말 꿈 같았어. 새벽이면 서로 마주보며 웃고 저녁이면 손잡고 언덕을 걸었지. 동네 어르신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우리 둘을 그냥 잘 어울리는 부부로 받아들였어. 솔직히 그게 다였어. 더는 바랄 것도 없고 더 숨을 것도 없는 그런 나날. 그런데 말이야. 세상은 왜 꼭 그걸 깨려고 덤비는지 모르겠어. 1996년 가을, 추석을 앞두고 마을에 군수 행차가 다시 들어왔어. 예전 그 인간, 무희를 잡아간 그놈, 난 그 인간 얼굴도 보기 싫어서 아예 논두렁으로 피해 다녔지.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이 하필이면 무희나무 쪽 길로 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녀를 본 거지. 그날 밤 집에서 그녀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어. 오늘 어떤 사람이 날 계속 바라보더니 말도 없이 그냥 가더라. 기분이 좀. 나는 눈빛이 바짝 서면서 말했지. 그 새끼야. 옛날에 무희를 데려간 그 인간. 그 사람 나를 아는 눈빛이었어. 무서웠어. 괜찮아. 내가 지킬 거야. 이번엔 절대 못 건드리게 할 거야. 근데 내 각오가 약했는지 세상 놈들이 더 독한 건지 그 이튿날 새벽 우르르 들이닥친 병졸들이 집을 부수고 그녀를 끌고 가버렸어. 내가 아무리 막아서도 소용없었지. 이건 무슨 짓입니까?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당장 놔요. 이 여인 군수님의 궁으로 모시겠다 하셨다. 반항하지 마라. 놔. 이 자식들아, 손 떼라고. 그 순간 누군가 내 뒤통수를 쳤고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 정신을 차렸을 땐 집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지. 머리는 멍했고 손엔 피가 묻어 있었어.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상자를 찾았어. 이미 예전에 썼던 상자라 텅 비어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 제발, 제발 다시 한 번만. 날 도와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게 해줘.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 마당에 있던 나무들이 휘청이고 하늘에서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꿈인지 현실인지 한 마리의 커다란 백호가 내 눈앞에 나타났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느껴졌어. 나보다 더 큰 분노, 나보다 더 깊은 상실. 백호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산 너머 관아 쪽으로 달려갔어. 그날 밤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 관아에서 불이 났다고. 누군가는 하얀 호랑이가 불길 속에서 군수의 방으로 뛰어들었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군수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고도 했어. 나는 다음 날 새벽 불타버린 관아 앞에서 그녀를 찾았어. 무너진 기둥 사이 연기 자욱한 그곳에서 그녀는 몸을 말고 누워 있었고,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어. 안도감과 동시에 속이 텅 빈 기분이었어.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내가 묻지 않아도 그녀는 말했어. 나 기억해. 그날 호랑이 눈 안에 내 눈이 있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은 존경했지. 하지만 난 그냥 다시는 아무도 그녀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그 불길이 다 사그라들고 그녀가 내 품에 돌아왔을 때 난 속으로 다짐했어. 이젠 누구도 아무것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짐 챙겨서 마을을 떠났어. 더는 인간들 곁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 그곳엔 웃는 얼굴 뒤로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우린 전라북도 진안 근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전기도, 물도, 이웃도 없는 곳 대신 나무와 바람, 산새, 그리고 백호가 곁에 있었지. 백호는 말은 없었지만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 우리를 지켜봤어. 마치 마지막 남은 의리 같은 존재였어. 그렇게 숲속에서 몇 달을 살았어. 물은 계곡에서 길어다 쓰고 불은 나무로 피웠고 옷은 서로 꿰매가면서 입었지. 우리는 말이 별로 필요 없었어. 눈빛만으로도 다 통했거든. 해 지기 전 같이 나무하러 가고 달 밝은 밤엔 나무 옆에 앉아 별 보며 속삭였어. 근데 말이야, 너무 조용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 어느 날 아침 내가 눈을 떴는데 집안이 너무 고요한 거야. 이상하다 싶어 둘러봐도 그녀는 없고 백호도 없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 밖에 나가봤더니 집 앞 나무. 그때 그녀가 처음 내려왔던 그 나무 있잖아. 그 나무 기둥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어. 손으로 긁은 듯한 글씨. 인연은 여기까지. 붙잡지 마요. 다음 생에서 기다릴게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 그냥 그 자리에 멍하니 주저앉았어. 눈물도 안 났고 소리도 안 나왔어. 마음이 너무 멍해서. 그날 이후 난 혼자가 됐어. 정말 진짜로 지금은 여전히 그 산속에서 혼자 살아. 여전히 그 나무 옆에 작은 집 지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계절도 느리게 흘러가더라. 나무는 그대로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빛나진 않아. 그냥 조용히 서 있기만 해. 나는 매일 그 나무에 물을 줘 말도 걸고 때론 혼잣말로 화도 내. 왜 간 거야? 말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럼 끝까지 있어줘야지. 물론 아무 대답도 없어. 그래도 가끔, 정말 가끔 바람 불 때 들리는 것 같아. 그 웃음소리. 그녀가 한 번씩 속삭이듯 남기던 말. 당신 인연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아. 그래서인지 아직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 또다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아주 어리석고도 바보 같은 희망 하나에 매달리면서 가끔 생각해. 만약 다시 볼 수 있다면 딱 한마디만 물어볼 거야. 왜 떠났어? 왜 하필? 행복이 시작된 그 순간에 이제 독자들이 상상할 차례죠. 그녀는 정말 다시 돌아올까? 그의 기다림은 끝이 있을까? 혹시 그 나무가 다시 빛나게 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